서울의 겨울은 냉혹하다. 매서운 바람이 골목골목을 휘돌고 얼어붙은 콘크리트 위로는 누구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 아래 사람들은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걷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보지 못했다. 아니, 보고도 외면했다. 한 노인이 작은 골목 끝, 낡은 담벼락 아래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정수. 나이 72. 누더기 점퍼 안에 몸을 웅크린 채 그는 조용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앞에는 작은 종이컵 하나, 그리고 오래된 배낭 하나가 놓여 있었다. 종이컵 안에는 몇 개의 동전이 딸그락거리며 흔들리고 있었다. 거리의 소음, 사람들의 웅성거림, 차들의 경적 소리에도 그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 붙박인 조각상처럼. 박정수는 예전의 군인이었다. 1980년대 한창 젊은 시절 그는 특전사 소속으로 활동했으며 남북 긴장이 극에 달했을 때 최전방에서 임무를 수행했다. 동료들을 위해 몸을 던졌고 수차례 생사의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군 복무를 마친 후의 삶은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사회는 그를 잊었고 가족은 하나둘 흩어졌다. 그의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났고 정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그렇게 그는 서울의 뒷골목으로 밀려났다. 그날도 추운 날이었다. 눈이 내릴 것 같은 회색 하늘 아래 정수는 인근 카페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그 카페는 종종 그에게 따뜻한 물이나 빵 조각을 건네주는 곳이었지만 점점 그 호의도 사라져가고 있었다. 아저씨, 여기 계시면 손님들이 불편해해요. 카페 점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목소리에는 딱딱한 기색은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다. 떠나달라는 말이었다.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화내지도 말다툼하지도 않았다. 그는 이미 세상의 외면에 익숙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배낭을 메고 발걸음을 옮기려던 그때 경찰차 한 대가 카페 앞에 멈췄다. 차에서 내린 2명의 경찰관이 다가왔다. 그중 젊은 순경 하나가 메모지를 들고 정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공공장소에서 계속 머무르시며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준다고 하네요.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이 가주시죠. 순간 정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의 일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선에서도 그는 이렇게 무력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무엇도 할 수 없었다. 경찰차 문이 닫히고 어둠 속으로 그를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파출소의 형광등 불빛 아래 박정수는 작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경찰관은 그의 앞에 서류를 놓고 질문을 이어갔다. 가족은요? 연락 가능한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십니까? 그냥 버팁니다. 짧고 간결한 대답. 정수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세상이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다. 그는 군인이었다는 말조차 더 이상 꺼내지 않았다.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짐처럼 느껴지던 시기였다. 하지만 그날 파출소에 들어온 또 다른 경찰이 한 장의 문서를 들고 말했다. 이분, 내일 구청 사나이 임시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노숙 및 공공장소 무단점거 혐의로 소환됩니다. 정수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법정에 선다는 사실조차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었다. 이튿날 아침, 임시법정에는 몇몇 구청 직원들과 일반 방청객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호기심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정수의 존재는 그저 또 한 명의 불편한 현실일 뿐이었다. 법복을 입은 젊은 여성 판사가 들어오며 법정은 조용해졌다. 그녀의 이름은 최민서. 판사 경력은 아직 짧았지만 정의감 하나는 누구보다 강한 인물이었다. 피고인 자리에 선 박정수를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고개를 갸웃했다. 박정수 씨, 군 복무 경력이 있으신가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특전사 출신입니다. 순간 법정 안의 분위기가 변했다. 방청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판사 최민서는 놀란 듯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다. 여기 기록에 따르면
1983년 강원도 비무장지대 인근 작전에서 실종된 병사 한 명을 구조한 공로로 표창을 받으셨네요. 맞습니까? 박정수는 그제야 눈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최민서는 한참을 정수를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실종된 병사, 제 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정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의 기억 속에 있던 그 밤, 눈과 피가 뒤섞인 전선, 부상당한 채 쓰러진 병사. 그는 목숨을 걸고 그 병사를 업고 철수 지점까지 달렸다. 그리고는 그를 남겨두고 다시 전장으로 향했다. 그 이후 소식을 들은 적은 없었다. 법정은 숨을 죽인 채 고요해졌다. 최민서 판사는 입을 다문 채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그날 아버지를 살려주신 분이 당신이라면 지금 이 법정에서 당신을 범죄자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소는 즉시 취하합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오랜 세월 그는 그저 잊히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날 그는 다시 기억되었다. 며칠이 지났다. 법정에서 풀려난 박정수는 어디로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 최민서 판사가 조용히 구청 산하복지센터에 요청해 임시 숙소를 마련해 주었지만 정수는 그곳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다. 그는 다시 거리로 나왔고 익숙한 골목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다 그는 백두보훈센터라는 오래된 간판이 걸린 건물 앞에 멈춰섰다. 건물은 낡았지만 튼튼해 보였다. 정수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보훈단체의 자치공간으로 대부분의 입소자는 고령의 참전용사들이었다. 센터 안은 조용했다. 벽에는 희미하게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커피 냄새가 희미하게 퍼져 있었다. 구석에서는 2명의 노인이 바둑을 두고 있었고 한 명은 라디오를 켜놓은 채 무릎 담요를 덮고 졸고 있었다. 이곳은 시간을 잃어버린 공간 같았다. 센터의 관리자이자 6.25 참전 용사인 김도환이 정수를 맞이했다. 키가 작고 얼굴이 검게 탄 김도환은 정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조용히 물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냥 쉴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군번은? 정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김도환은 그것을 유심히 살핀 뒤 고개를 끄덕였다. 특전사라. 이곳에 들어오는데 자격은 충분하군요. 그날부터 정수는 백두보훈센터에서 지내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엔 조용히 구석에 앉아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손자 이야기를 했고 어떤 이들은 여전히 전우의 꿈에 시달린다고 털어놓았다. 그들 모두는 각자의 전쟁을 치렀다. 그리고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정수는 자신이 외롭다고 생각했지만 이곳에서는 모두가 같은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센터에 낯선 젊은 남자가 찾아왔다. 키가 크고 얌전한 인상의 청년이었다. 그는 카메라를 둘러맨 채로 입구에서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박정수 어르신 계신가요? 정수는 놀란 눈으로 청년을 바라보았다. 제가 박정수입니다. 당신은? 저는 윤세진이라고 합니다. 부산대학교 언론정보학과 4학년입니다. 졸업 논문 주제로 한국 사회에서 익힌 참전용사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찾아뵀습니다. 정수는 당황했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나는 인터뷰 같은 거 잘 모릅니다. 세진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록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들의 삶이 사회에서 너무 빨리 잊히고 있어서요.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하긴 누군가는 들어야 할 이야기일지도 모르지. 그날부터 세진은 매일같이 센터를 찾았다. 카메라를 켜고 녹음기를 놓고 조용히 정수의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엔 몇 마디뿐이던 이야기는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다. 정수는 전방에서의 작전, 전우의 죽음, 귀국 후의 공허함, 그리고 가족의 이별까지 하나하나 풀어놓았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진은 자신이 알고 있던 군인의 이미지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영웅도 아니었고 비극의 주인공도 아니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낸 사람일 뿐이었다. 며칠 뒤 세진은 정수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주었다. 그것은 세진이 편집한 5분짜리 다큐멘터리였다. 제목은 기억되지 않은 용기. 영상은 온라인에 업로드되자마자 빠르게 공유되었고 많은 댓글과 반응이 달렸다.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잊고 사는 건 아닐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정수 어르신. 정수는 화면 속에 자신의 모습과 이름이 뜨는 것을 바라보며 멍하니 웃었다. 내가 다시 불려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널리 퍼지면서 예상치 못한 반응도 이어졌다. 며칠 뒤 대형 건설사 경동그룹이 백두 보훈센터 부지를 매입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그곳에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와 쇼핑몰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보훈센터는 폐쇄 대상이 되었고 입주자들은 3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했다. 정수는 분노했다. 센터의 노인들도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삶의 마지막 안식처를 잃게 된 셈이었다. 세진은 말했다. 어르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싸워야죠. 우리가 뭘로 싸우겠나. 늙은 몸뚱이 하나로? 말로요. 이야기로요. 어르신은 이제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있어요. 정수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오래된 군복을 꺼내 옷걸이에 걸었다. 먼지가 쌓인 훈장도 사진도 모두 꺼내놓았다. 마치 무언가 다시 시작하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래, 한 번 더 해보지.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백두 보훈센터 내부에는 변화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정수의 이야기로 시작된 작은 움직임은 이제 다른 입주자들에게도 번져나가고 있었다. 평생 침묵 속에 살아온 이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고 자신들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윤세진은 매일같이 센터를 드나들며 인터뷰를 이어갔다. 그는 단지 카메라 뒤에 선 기록자일 뿐이었지만 정수와 다른 노인들에게 있어 세진은 삶의 마지막 증인 같은 존재였다. 몇몇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정수가 옆에 앉아 말없이 손을 얹고 고개를 끄덕이면 그들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고향을 잃고 남쪽으로 내려온 조철수 할아버지. 월남전에 파병되어 돌아온 뒤 외상 후 스트레스로 아내와 이혼하게 된 이병만 어르신. 20대 후반의 짧은 군 생활 동안 친구 셋을 잃고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꿈속에서 총성이 멈추지 않았다는 김정훈 노인. 그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가슴속에서 울려 퍼지는 파동은 거셌다. 세진은 이를 영상으로 엮어 백두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유튜브 채널에 연재하기 시작했다. 구독자 수는 처음엔 몇백 명 수준이었지만 영상이 하나 둘 입소문을 타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언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지역 방송국에서는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을 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센터에 낯선 인물이 방문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30대 후반의 남성이었고 뒤에는 2명의 수행원이 조용히 따라 붙었다. 그는 로비에 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동그룹 도시개발부 이사 정대수입니다. 오늘부터 이 부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입주자분들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정수는 그를 가만히 응시했다. 정대수, 바로 백두센터 철거 계획을 이끈 인물이었다. 입주자들 중 몇 명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대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경동은 국가유 공자분들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번 재개발을 통해 더 나은 거주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께 충분한 보상도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그의 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다. 정수가 앞으로 나섰다. 보상이라. 돈을 주고 우리 이야기를 없애겠다는 건가?
정대수는 당황한 듯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그게 아니라, 어르신, 이 공간이 낙후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더 좋은 시설, 더 편리한 공간이 필요하신 거 아닙니까? 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우린 이 벽에서, 이 계단에서, 이 바닥에서 살아왔어. 여긴 단순한 건물이 아냐. 우리의 기억이고 마지막 보루야. 그날 이후 정대수는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 대기업 홍보부를 동원해 지역 뉴스에 광고성 기사를 뿌리고 SNS를 통해 노후시설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한다는 명분을 강조했다. 한 인터뷰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단지 노인분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는 것입니다. 저항은 이해하지만 그건 감정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그 말이 퍼진 날, 정수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감정적이라고? 그 자식이 내 인생을 살았어. 전우들이 죽어나가는 걸 봤어? 세진은 정수의 눈빛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그 분노를 영상으로 보여줍시다. 그리하여 촬영된 영상은 백두의 목소리 EP 7.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되었다. 영상 속에서 정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이 말하는 발전은 우리가 기억되는 마지막 흔적을 지우는 거야. 당신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과거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어. 숨쉬고 있고, 기억하고 있어. 그리고 말할 거야. 끝까지. 그 영상은 열흘 만에 30만 조회수를 넘겼다. 각종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에서 논쟁이 벌어졌고, 대학생들과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백두센터를 지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산됐다. 한편 서울시의회에서는 관련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시민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실상 경동그룹의 제동을 거는 첫 공식 절차였다. 그 소식을 들은 정수는 그날 밤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군 생활 내내 적어온 메모와 단편적인 기록들이 빼곡히 들어찬 노트였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조용히 읊조렸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 다만 우리가 입을 닫으면 아무도 알 수 없을 뿐이지. 그리고 그는 세진에게 말했다. 다음 영상엔 내가 그날의 진짜 이야기를 하려고 해. 세진은 놀랐다. 그날 정수가 수십 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전우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작전. 그 밤 괜찮으시겠어요? 공개하시면.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괜찮아.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아마 이걸 말하려고였는지도 모르니까. 카메라는 거실 한켠 낡은 소파 앞에 설치되어 있었다. 박정수는 군복 상의를 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은 채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의 앞에는 작은 나무상 하나와 그 위에 펼쳐진 오래된 노트가 놓여 있었다. 윤세진은 촬영 버튼을 누르고 물러섰다. 센터 전체가 고요했다. 다른 입주자들조차 조심스레 문을 닫고 정수의 말에 집중하려 했다. 정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다가 천천히 노트를 덮으며 입을 열었다. 1984년 3월 17일 강원도 고성 비무장지대 인근 새벽 작전 중이었어. 눈이 많이 내린 밤이었지. 하얗게 덮인 숲속을 조심조심 기어가고 있었고 적진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우리 팀이 접근하고 있었어. 그때 폭발음이 터졌고 우리는 사방으로 흩어졌지. 그의 손이 떨렸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김영태 중위. 내 친구이자 우리 분대의 리더였어. 그는 내 앞에서 지뢰를 밟았고 우리는 반사적으로 엎드렸지. 나는 다가가려고 했지만 상부에서 무전이 들어왔어. 현 위치 이탈, 생존 우선. 나는 명령을 따랐지. 정수의 눈이 흔들렸다. 그를 그대로 두고 돌아섰어. 눈밭 속에 쓰러져 있는 걸 보면서도 곧 구조대가 오겠지라는 말로 나 자신을 속였어.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그는 결국 그곳에서. 말을 잇지 못한 정수는 눈을 감았다. 고요 속에서 세진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정수는 다시 눈을 뜨며 말했다. 그 후 상부에서는 내가 끝까지 통솔을 유지하고 무사복구했다고 칭찬했지.
그 작전으로 나는 표창도 받았어. 그 표창장, 그 훈장은 지금도 나를 짓누른다. 나는 살아 돌아왔지만 그의 이름은 아무데도 남지 않았어. 가족에게조차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 미안했어. 그리고 겁났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해졌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래서 나는 거리로 나갔어. 사회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는 영웅이 아니야. 나는 비겁한 생존자야. 그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응시했다. 하지만 이제 말할 거야. 김영태 중위의 이름을, 그의 마지막을, 내가 지워버린 진실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세상에 남겨두고 싶어. 촬영이 끝나고 세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정수가 얼마나 오랜 시간 이 기억에 갇혀 살아왔는지를 알 것 같았다. 그는 영웅으로 찬양받는 대신 스스로를 속죄의 굴레에 가두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세진은 영상 편집에 며칠을 매달렸다. 이번 편의 제목은 진실 앞에서였다. 영상은 업로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그 누구도 이런 고백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용감한 분입니다. 김영태 중위님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영웅이라는 말을 소비했는지 알겠어요. 진실은 아픔이지만 때론 치유입니다. 언론은 즉각 반응했다. 주요 방송사에서 정수와의 인터뷰를 요청했고 그 영상은 뉴스 클립으로도 방영되었다. 군 출신 기자들이 기사화하면서 군사 커뮤니티에서도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그 와중에 한 통의 연락이 세진에게 도착했다. 김영태 중위의 조카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영상 속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신들의 삼촌일 수 있다고 했다. 가족은 삼촌이 작전 중 실종으로 처리되었다고만 알고 있었고 정확한 경위는 전혀 전달받지 못했단다. 며칠 뒤 김영태 중위의 가족이 백두 보훈센터를 찾았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맞이했다. 김중위의 여동생은 이미 60대 중반이었고 조카는 군복무를 마친 청년이었다. 가족은 말없이 정수 앞에 앉았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김중위의 여동생은 한참을 바라보다 말했다. 그날 오빠가 돌아오지 못한 걸 원망한 적 많았어요. 하지만 이젠 알겠어요. 오빠는 그렇게 떠난 게 아니라 끝까지 동료와 함께했던 거군요. 정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 이후 김중위의 이름은 다시 호명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보훈청 공식 기록에 재등록되었고 가족에게 추모 훈장이 전달되었다. 백두센터 로비 한켠에는 김중위를 기리는 작은 메모리얼이 세워졌다. 일은 세상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단지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사회가 잊고 있던 수많은 이름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변화는 반가운 소식만을 가져오지 않았다. 경동그룹은 움직임을 불편하게 여겼다. 그들은 백두센터가 단순한 노후시설이 아니라 사회적 상징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에 긴장했다. 더 이상 단순 철거는 가능하지 않았다. 그들은 전략을 바꿨다. 노후시설 안전 문제와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행정 철거를 추진하려 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정수는 조용히 앉아 말했다. 이제 말만으론 안 되는 시점이 왔군. 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럼 행동으로 보여드려야죠. 이번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말할 차례입니다. 정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바둑을 두던 노인들, 뜨개질을 하던 할머니들, 라디오 앞에서 눈을 감고 있던 전우들. 이곳은 단지 한 사람의 기억이 아닌 수십 명의 삶이 쌓여 있는 곳이었다. 정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럼 준비하자. 이번엔 우리가 싸우는 전쟁이야. 백두 보훈센터 안은 이전과는 달라진 분위기였다. 이제 그곳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기억의 전선이자 저항의 거점이 되었다. 조용하던 노인들은 매일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고 윤세진은 그들의 목소리를 더 넓은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은 침묵하는 존재들이 아니었다. 박정수는 센터 한가운데에 설치된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다.
그가 적은 글권은 단 하나였다. 우리는 지워지지 않는다. 이 문장은 이제 센터의 구호가 되었다. 입주자들은 자발적으로 순번을 정해 인터뷰에 참여했고 휠체어에 앉은 노인도 말을 더듬는 할머니도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이야기를 전했다. 영상은 계속해서 업로드되었다. 구독자 수는 10만 명을 돌파했고 커뮤니티에서는 백두를 지켜라는 해시태그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전국의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심지어 유명 유튜버와 인플루언서들이 센터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름하여 기억을 위한 행진. 주최는 백두센터 지지 대학생 연합이었고 세진도 공동주관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정수는 처음엔 참여를 망설였다. 우리가 나간다고 뭐가 바뀌겠나. 그러나 정훈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 결국 그날 정수는 군복을 정갈이 입고 손에 태극기 하나를 들고 서울시청 광장에 섰다. 그와 함께 백두센터의 노인 20명이 휠체어나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행진을 시작했다. 세진은 그 장면을 생중계했다. 이들은 역사의 뒤편으로 밀려났던 이름들입니다. 이제 그 이름들이 거리에 섰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잊히지 않을 것이다. 이날의 행진은 다음날 아침 전국 뉴스 1면을 장식했다. 기자들은 이 집회를 대한민국 현대사의 유령들이 깨어난 날이라 표현했고 한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개발 반대 운동이 아니다. 이는 국가의 기억과 양심을 묻는 질문이다. 하지만 그 반응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경동그룹은 대규모 로펌과 PR 회사를 동원해 백두센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했다. SNS에는 익명의 계정들이 세금만 축내는 노인들, 쓸모없는 공간에 감성팔이라는 비난을 퍼뜨렸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보훈센터 내부관리 부실이라는 익명의 제보 기사를 냈고 시청 감사실이 센터에 감사 인원을 보냈다. 그날 오후 센터에 들이닥친 공무원들은 서류 뭉치를 들고 건물의 각 공간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소방안전, 건축법 위반, 위생 문제 등 온갖 항목이 열거되었다. 정수는 이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이제는 헐고 싶은 게 건물만이 아니군. 우리 존재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거지. 세진은 흔들리는 입주자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공개 토론회를 열죠. 시민들 앞에서 경동그룹과 맞섭시다. 그냥 피해자 입장이 아니라 당당한 주체로 서야 해요. 정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좋아. 받아주기만 한다면 어디든 나가서 말하지. 며칠 뒤 방송사 공개토론 프로그램 시선 2020에서 특집 생방송이 확정되었다. 주제는 노후 보훈시설 재개발,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였고 출연자 명단에는 박정수와 정대수가 나란히 올라 있었다. 녹화 당일 정수는 스튜디오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김영태 중위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들려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도 너랑 같이 간다. 이번엔 도망가지 않아. 생방송이 시작되고 사회자의 간단한 소개가 끝나자 정대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박정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닌 공공의 미래입니다. 시민들의 안전, 도시의 발전, 그리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차분한 어조였다. 사회자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 마이크를 넘겨받은 박정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감동. 내가 말한 건 고백이고 사죄였어. 감동을 팔려는 게 아니야. 내가 여기까지 나왔는지 아나? 내가 그날 말하지 않았다면 영태는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우리도 이곳도 그렇게 사라질 뻔했지. 그는 일어서서 말했다. 경동은 발전을 말하지만 그 발전이 무엇을 덮어버리는지도 말해야 해. 우리는 한 시대의 생존자들이야. 말없이 사라지기엔 아직 남은 게 많아.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스튜디오 안은 조용했다. 정대수는 더 말을 잇지 못했고 시청자들은 실시간 댓글로 정수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그날 이후 서울시의회에는
백두 보훈센터 보존을 위한 특별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다. 이는 재개발 프로젝트 전체를 중단시키는 최초의 공식 절차였다. 정수는 돌아오는 길에 세진에게 말했다. 한 발은 나아간 것 같군.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야. 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백두 보훈센터의 벽에는 이제 붉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기억은 공간을 잃지 않는다. 이 문구는 입주자들이 직접 손으로 써서 만든 것이었다. 토론회 이후 여론은 백두센터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고 서울시의회는 시민 청문회를 공식적으로 열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동그룹으로선 큰 타격이었다. 프로젝트 지연은 막대한 손실을 의미했고 무엇보다 기업 이미지에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었다. 하지만 싸움이 격렬해질수록 백두센터 내부에는 또 다른 위기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다. 박정수는 지난 며칠간 이상한 피로를 느끼고 있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고 식욕도 떨어졌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아침밥을 먹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진단 결과는 신부전 초기 단계. 의사는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고 무리하면 생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정수는 병원 침대에 앉은 채 침묵만 지킬 뿐이었다. 그를 문병온 세진은 조용히 물었다. 이제 그만 쉬시는 게 어때요, 어르신?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내가 끝까지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잖아. 세진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정수의 고집을 알았다. 하지만 그가 병을 숨기고 센터로 돌아가려는 걸 막을 순 없었다. 며칠 뒤 정수는 퇴원하자마자 백두센터로 돌아왔다. 입주자들은 박수를 치며 그를 맞이했다. 누구도 그의 병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모두가 더 자주 그의 곁에 앉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 센터 내부에서는 본격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청문회에 앞서 시민 서명운동, 과거 참전 기록 공개, 언론 대상 공개 브리핑 등 여러 활동이 동시에 펼쳐졌다.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센터를 드나들었고 각 대학에서는 백두센터와 국가기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보낸 이는 김민정. 서울중앙지검 출신의 젊은 변호사였고 과거에는 보훈시설 감사팀에 소속되어 정수에게 불이익을 줬던 인물이었다. 그녀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당시 저는 국가의 논리에 충실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 어르신의 이야기, 백두센터의 영상들을 보고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변호사로서 이 공간이 지켜져야 할 법적 근거를 찾고자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세진에게 말했다. 그 친구, 만나보자. 며칠 뒤 김민정은 센터를 방문했다. 그녀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다. 정수와 단둘이 앉은 자리에서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늦지 않았어.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거든. 그날 이후 김민정은 공식적으로 백두센터의 법률 자문을 맡게 되었다. 그녀는 경동그룹의 허위 계약, 토지 사용 절차의 불법성, 시의회의 개발 지침 위반 등 여러 법적 허점을 파고들었다. 그녀의 논리는 단순히 법률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것은 정의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었다. 청문회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시민 300명이 참석을 신청했고 언론의 관심은 최고조에 달했다. 서울시청은 보훈처, 경동그룹, 그리고 백두센터 대표자 모두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수는 자신이 발언자로 나서겠다고 했다. 세진은 걱정했지만 말리지 않았다. 청문회 당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방송 카메라, 프레스 명찰을 단 기자들, 시민대표단, 대학생연대 등 다양한 얼굴들이 그 자리에 모였다. 경동 측은 도심 정비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고령 인구의 복지를 위한 시설 이전, 현대화의 필요성, 그리고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순서,
박정수는 천천히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는 흰 와이셔츠에 검은 조끼를 입고 있었다. 조끼 가슴엔 낡은 훈장 하나가 달려 있었다. 그는 단상 위에 서서 마이크 앞에서 잠시 침묵했다. 나는 이 훈장을 받았을 때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라를 위해 싸웠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 훈장이 나를 묻더군요. 당신은 그 훈장만큼의 삶을 살았느냐고요.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백두센터는 그냥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살아왔고, 울었고, 기억했습니다. 이곳이 사라진다는 건 우리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덧붙였다. 우리는 더는 조용히 사라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이야기를 지켜주십시오. 청중석에서 조용한 박수가 터졌다. 곧 그것은 큰 박수로 이어졌고 연단 뒤편에서 세진은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다. 그날 이후 여론은 결정적으로 바뀌었다. 서울시의회는 다음 주 투표를 예고했고 첫 안건으로 백두보훈센터 보존 및 역사기록물 지정보호를 상정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가 잊었던 이름들을 다시 호명하는 순간이 될 것이었다. 서울시의회 투표일이 결정되자 백두보훈센터는 조용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마치 전투를 앞둔 참호처럼 내부는 분주하면서도 무거운 침묵이 깔려 있었다. 박정수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눈을 떴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심장이 자주 욱신거렸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졌다. 오늘은 좀 쉬셔야 해요. 윤세진이 조심스레 말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더 나서야 해. 그는 탁자 위에 펼쳐진 서류와 기록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그것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었다. 전우들의 이름이 쓰인 명단, 전투 중 사망한 이들의 위치와 날짜, 그리고 김영태 중위의 손글씨로 남은 작전일지 복사본까지. 그는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문서로 남기기 시작했다. 만약 내가 이 자료를 다 전달하지 못하게 되면. 정수는 말끝을 흐리며 세진에게 노트를 건넸다. 이걸 부탁한다. 끝까지. 세진은 고개를 숙이며 받아들었다. 네, 어르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은 생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다. 청문회 이후 며칠간 무리한 일정 속에서 정수의 심장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투표일을 사흘 앞둔 날 새벽, 박정수는 다시 쓰러졌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그를 처음 발견한 사람은 센터의 관리인 김두한이었다. 정수야, 정수야, 들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곧장 구급차가 불려졌고 정수는 의식 없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의료진의 말은 간단했고 냉정했다. 환자는 중증 심부전으로 위독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식이 퍼지자 백두센터 전체가 침묵에 휩싸였다. 익숙했던 의자에 훈장 옆자리에 그가 없다는 사실이 낯설고 두려웠다. 입주자들은 말없이 라디오를 끄고 바둑판을 접었다. 그날 밤 센터는 촛불을 밝혔다. 세진은 병실 밖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정수는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고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세진은 병원장의 허락을 받아 작은 촬영 장비를 병실 구석에 설치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해드릴 말이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정수는 눈을 살짝 떴다.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세진은 카메라를 켰다. 프레임 안에서 정수의 눈은 창밖을 향해 있었다. 그는 입을 천천히 열었다. 나는 한때 세상을 피해 다녔다. 내가 무너뜨린 걸 무섭게 감추며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익숙해졌지. 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 시간이 감사하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세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내가 그날 마지막으로 봤던 건 영태의 눈이었어. 그 눈빛이 날 이끌었어. 그게 지금까지 날 버티게 한 이유야. 그 눈을 잊지 말아줘. 촬영이 끝나고 세진은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았다.
그는 정수의 말을 고스란히 글로 풀어 영상 대신 한 편의 편지글로 SNS에 올렸다. 라는 제목으로 올라간 그 글은 단 하루 만에 50만 회 공유되었고 뉴스와 커뮤니티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서울시의회는 사상 초유의 온라인 생중계 시스템을 열었고 일반 시민들도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투표 당일 백두센터 입주자 전원, 자원봉사자들, 대학생 연대, 언론, 그리고 시민 1000여 명이 서울시의회 앞에 모였다. 그날의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차가웠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뜨거웠다. 투표는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표결 결과는 오후 3시에 발표되기로 되어 있었다. 발표 전 특별 발언 요청이 하나 들어왔다. 그것은 바로 윤세진이었다. 그는 단상 위에 올라 정수가 남긴 마지막 글을 낭독했다.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살아남았다. 하지만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우리는 침묵했고 사회는 외면했다. 이곳은 우리가 그 침묵을 깨고 다시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곳이다. 세진은 목소리를 떨며 덧붙였다. 오늘 여러분이 지키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이름이다. 기억이다. 대한민국이 외면했던 진실이다. 그의 발언이 끝난 직후 서울시의회 의장은 결과를 발표했다. 총 31표 중 찬성 27표, 반대 4표로 백두 보훈센터 보존 결의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고 회의장 밖 광장에서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그 시간 병원 침대 위에 박정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의료진은 그의 손을 잡고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결정났습니다. 어르신, 우리가 이겼습니다. 정수의 눈가에 한 줄기 눈물이 흘렀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다. 박정수의 장례식은 서울시립현충원 내 작은 납골당에서 조용히 치러졌다. 그는 생전의 장례를 화려하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백두 보훈센터 입주자들과 시민들, 언론, 그리고 청년연대는 그를 한 시대의 증언자로 보내고 싶어 했다. 그날 아침 장례식장엔 약 500명이 모였다. 늙은 전우들부터 시작해 정수를 따르던 젊은 세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고개를 숙였다. 장례식장 앞에는 작은 푯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웠고 기억을 지키기 위해 다시 일어섰다. 바로 그 문장은 박정수의 삶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었다. 윤세진은 장례식 내내 침묵했다. 그는 마지막 영상 편집본을 USB에 담아 납골함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이건 어르신이 남기고 간 불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며칠 뒤 백두 보훈센터에서는 작지만 중요한 기념 행사가 열렸다.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백두센터를 현대사 구술기록 보존시설로 지정하였고 그날 행사에는 서울시장이 직접 방문해 박정수의 기여에 대해 조사를 낭독했다. 박정수 씨는 단지 전쟁의 생존자가 아닌 침묵의 시대에 맞서 진실을 말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역사 속에 묻혔던 이름들을 세상 밖으로 꺼냈고 우리 사회가 외면한 과거에 다시 빛을 비췄습니다. 이와 함께 센터 로비 한켠에는 박정수를 기리는 기념 공간이 조성되었다. 벽 한쪽에는 그의 생전 사진과 함께 손글씨로 적은 메모 한 줄이 새겨졌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이 공간은 센터를 찾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리고 이곳은 단지 과거를 보존하는 공간이 아닌 미래를 설계하는 중심이 되었다. 기념 공간 한쪽에서는 윤세진이 이끄는 백두 아카이브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세진은 이제 풀타임 다큐멘터리 감독이 되었고 그의 첫 장편 작품은 침묵의 이름들이었다. 영화는 박정수를 중심으로 백두센터 입주자들의 삶과 고백을 담은 작품으로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고 언론의 극찬을 받았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전국 각지에서 익힌 보훈시설, 방치된 참전용사 쉼터에 대한 시민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다. 세진과 청년연대는 기억의 등불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순회 캠페인을 시작했고 각 지역에서 새로운 백두센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박정수의 이름은 조용히 깃들어 있었다. 그해 겨울, 센터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김영태 중위의 유가족들이었다. 조카 김도윤 씨는 정수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걸 아쉬워하며 늦게나마 감사 인사를 전하러 왔다. 삼촌은 말이 없던 분이었어요. 가족과도 전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하지만 박 어르신 덕분에 삼촌의 마지막이 얼마나 용기 있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박정수의 기념공간 앞에 작은 사진을 올려놓았다. 그것은 젊은 시절 군복을 입은 김영태 중위의 모습이었다. 그 옆에 놓인 박정수의 사진과 나란히 놓이자 마치 오랜 친구가 다시 마주한 듯했다. 그 장면을 바라보던 세진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제대로 만났네요. 같은 자리에, 같은 하늘 아래. 이후로도 센터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다. 상담실이 새로 생겼고 전직 교사 출신 입주자의 제안으로 글쓰기 교실도 열렸다. 세진은 기억을 말하는 글쓰기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대학생과 노인들이 한조가 되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마련되었다. 이들은 함께 앉아 이야기하고 웃고 울었다. 어떤 이는 처음으로 편지를 썼고 어떤 이는 50년 전 친구에게 못 전했던 말을 종이에 적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내가 다시 사람 같아졌어. 그리고 봄이 왔다. 센터 앞마당엔 자그마한 벚나무가 새순을 틔우고 있었다. 박정수의 기일에 맞춰 심어진 그 나무는 해마다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입주자들은 그 나무를 정수나무라 불렀다. 벚꽃이 피어난 날, 한 무리의 초등학생들이 선생님의 인솔하에 센터를 방문했다. 아이들은 센터의 이야기, 정수 어르신의 삶, 그리고 전쟁의 기억에 대해 들었다.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아저씨는 왜 그렇게 용감했어요? 세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을 안고도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글은 나중에 센터의 전시관 한켠에 전시되었다. 작고 서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잊지 않을게요. 당신의 이야기를. 봄이 완연히 무르익은 어느 아침, 백두보훈센터는 이례적으로 북적였다. 평소처럼 조용히 바둑을 두거나 책을 읽는 노인들의 모습 대신 삼각대를 세우는 청년들, 인터뷰를 준비하는 다큐멘터리 팀,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오갔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서울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백두센터를 근현대 구술기록 유산으로 공식 지정하는 날. 이날 행사는 단순한 보존 선언을 넘어 박정수의 삶과 그가 남긴 유산을 어떻게 미래 세대에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 발표였다. 행사장 한복판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정수나무라 불리는 그 벚나무는 올해 특히 풍성한 꽃을 피웠다. 마치 그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만든 변화에 대한 조용한 응답처럼. 윤세진은 이날의 사회를 맡았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마이크를 잡은 그는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박정수 어르신. 그는 자신이 사라져도 자신이 기억했던 이들의 이름이 잊히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마음이 모여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행사장에는 여러 인물들이 참석해 있었다. 서울시 문화재위원, 보훈처 관계자, 전국 각지의 보훈센터 대표자들, 그리고 이제는 세진과 함께 활동하는 기억의 등불 청년 연대 팀원들까지. 그들은 모두 정수의 이야기에서 출발해 각자의 방식으로 기억을 지켜내고 있었다. 이날 가장 특별한 발표는 바로 박정수 아카이브 구축 계획이었다. 이 아카이브는 단지 박정수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닌 전국의 보훈 대상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고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디지털 기억 보존 프로젝트였다. 정수의 손글씨, 음성 녹취, 영상 인터뷰, 작전 기록, 병상에서 남긴 마지막 편지까지 모두 디지털화되어 영구 보존될 예정이다. 이를 발표하며 서울시 문화재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기억은 무형의 자산입니다. 그것은 국가의 정책보다 오래가고 건물보다 단단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기억의 무게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지켜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사 후반, 특별 영상이 상영되었다. 제목은 마지막 경례, 그리고 첫 목소리. 영상은 박정수의 생애를 간결하게 요약하면서 그가 남긴 메시지를 다양한 세대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었다. 김영태 중위의 유가족, 정훈 노인, 글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대학생들, 심지어 초등학생들의 인터뷰까지 이어졌다. 화면 마지막, 정수의 생전 영상이 흘러나왔다. 그는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냥 말하고 싶었어. 누군가는 들어줄 거라고 믿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정말 누군가가 들었구먼. 영상이 끝나자 행사장은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깊은 울림이었다. 모두가 그가 남긴 말의 무게를 가슴으로 느끼고 있었다. 행사 후 세진은 센터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이제 박정수 기념 기록실로 지정된 공간이었다. 책장에는 그의 일기장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김영태 중위와 함께한 작전 사진, 훈장, 마지막 날 썼던 메모까지 조심스럽게 전시되어 있었다. 세진은 한 권의 일기장을 꺼내어 펼쳤다. 그는 다시 그 글꼴을 읽었다. 나는 침묵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웠다. 그러나 이제 말하는 법을 배우려 한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기억해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순간 세진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다. 보낸 이는 강원도 양구에 있는 한 작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그는 아이들이 백두센터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 편지를 썼다며 일부를 보내왔다. 한 장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수 할아버지, 저는 아직 전쟁이 뭔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싸운 게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나중에 경찰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를 위해 말할 줄 아는 어른이 될래요. 세진은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정수 어르신, 당신이 지킨 이름들은 이제 우리 세대의 약속이 됐습니다. 그날 밤, 백두센터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상담실에서는 청년들과 노인들이 조를 이루어 인터뷰 영상을 정리하고 있었고, 로비 한켠에서는 글쓰기 교실이 진행되고 있었다. 누군가는 기타를 들고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노래의 가사는 아주 오래전, 정수가 입버릇처럼 을조리던 말로 시작됐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해 여름, 백두보훈센터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격렬했던 청문회와 장례식, 문화재 지정과 아카이브 출범을 지나며 공간은 이제 조용한 힘이 머무는 곳이 되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더 이상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록되고, 이야기되고, 나누어지는 살아있는 시간이었다. 센터 입구에는 새로운 간판이 세워졌다. 백두 기억공간, 박정수와 익힌 용사들을 위하여. 이제 이곳은 단지 보훈센터가 아니라 현대사를 배우는 시민교육의 장이 되었고, 전국 각지의 청소년과 군인,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꾸준히 방문하는 장소가 되었다. 윤세진은 더 이상 카메라 뒤에만 있지 않았다. 그는 매주 한 번씩 센터에서 기억의 글쓰기 수업을 맡았고, 구술의 윤리에 관한 대학 강의도 겸하고 있었다. 그는 다큐멘터리 감독이기 이전에 박정수의 증인이자 후계자였다. 그날도 그는 센터 작은 교실에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의 주제는 기억과 책임이었다. 학생들이 자리에 앉자 세진은 칠판에 이렇게 썼다. 우리는 왜 기억해야 하는가? 그리고 말문을 열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빠르게 지나가고 너무 많은 것을 잊고 삽니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잊히면 안 됩니다. 단지 누군가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을 말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박정수 어르신에게 배웠습니다. 그는 칠판 옆에 놓인 사진 액자를 가리켰다. 사진 속 박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정수 나무 아래 서 있었다. 그 그림자는 길고 따뜻해 보였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선생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 누군가의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거요. 저도 제 할머니께 처음으로 전쟁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그전까지는 무서워서 혹은 괜히 불편하게 만들까 봐 피했었는데 세진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가 해야 할 첫걸음은 묻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주는 거죠. 침묵은 무겁지만 마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세진은 홀로 센터 옥상에 올라섰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로비에 전시된 박정수의 기록실 안이 희미한 불빛으로 비쳐 보였다. 한 대학생이 기록을 스캔하고 있었고, 한 노인은 그 옆에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진의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베트남전 참전자의 손녀라는 대학생이었다. 선생님, 혹시 저희 할아버지도 이야기로 남길 수 있을까요? 그분은 말이 없으셨는데 박정수 어르신 영상 보시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대신 말하고 싶어요. 세진은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그의 마음속에 정수의 목소리가 다시 되살아났다. 누군가는 들어줄 거라고 믿었어. 그리고 그는 다짐했다. 이제 백두센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곳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었고 새로운 기억의 거점들이 생겨나고 있었다. 전라도 순창, 경상도 의령, 제주도 성산. 작지만 따뜻한 공간들 안에서 사람들은 과거와 마주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정의하고 있었다. 서울시 역시 박정수 아카이브를 확장하여 국가기록원과 연계하기 시작했고 보훈처는 구술생의 기록 사업에 정식 예산을 배정했다. 이제 더 이상 백두센터는 감성적인 저항의 공간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가진 제도적 기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몇 달 뒤 박정수의 탄생일에 맞춰 특별 기념식이 열렸다. 이날은 국가기억의 날로 제정되었고 백두센터는 그 상징 공간이 되었다. 윤세진은 행사의 마무리 발언자로 단상에 올랐다. 우리는 한 사람의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점점 퍼져 많은 이름들을 깨웠고 또 다른 목소리들을 낳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기억을 꺼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정수나무를 바라보았다. 그 나무 아래에는 초등학생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 손에는 색연필로 그린 박정수 어르신의 얼굴이 있었다. 둥근 안경, 주름진 미소, 그리고 군복 위에 낡은 훈장. 기억은 과거에만 있지 않습니다. 기억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누는 말, 듣는 마음, 그리고 내일을 위한 약속 속에 존재합니다. 박정수 어르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갈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장례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침묵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기념식이 끝난 후 모든 참가자들은 센터 옥상에 올라 박정수 어르신을 기리며 마지막 경례를 올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없이 오른손을 이마에 올린 채 하늘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고 벚나무는 조용히 흔들렸다. 그 순간 누군가 조용히 속삭였다. 들리시죠, 어르신? 우리가 지켜낼게요. 끝까지.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가 대답했다. 잊지 않을게요. 당신의 목소리를.